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살펴볼 자료는 전국농민회 총연맹, 그러니까 전농의 2025년 9월 월간 교육 자료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자료가 농민들 시각에서 본 쌀값 문제부터 시작해서요. 국내 정치 개혁 논쟁, 또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 지형까지 와우, 정말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단순히 농업 문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치, 외교까지 다 연결해서 분석하는 점이 좀 흥미롭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이 자료 속에서 핵심적인 내용들 또 주장들을 좀 뽑아내서 여러분께서 요즘 이 복잡한 현안들을 이해하시는데 좀 도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이 자료가 특히 농민단체 입장에서 지금 한국 사회의 주요 쟁점들을 어떻게 보는지 그 시각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거든요. 오늘 이 자료를 통해서 그냥 겉으로 보이는 현상 말고요. 그 이면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들, 그리고 또 이들이 제시하는 대안은 뭔지 이런 것까지 좀 깊이 있게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역시 쌀값 이야기예요. 언론에서는 뭐 쌀값 폭등이다 이런 표현까지 쓰는데 이 자료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핵심은 그거예요. 폭등이 아니다. 이건 정상화다. 아, 정상화다. 작년 그러니까 2024년 쌀값이 워낙 이례적으로 폭락했었잖아요. 그거에 비하면 지금 가격은 그냥 회복하는 수준이다. 이런 거죠. 구체적으로 수치가 좀 나왔나요? 네. 2023년 가을에 20kg 전곡 기준으로 한 5만 4천 원대였던 쌀값이요. 1년 만에 4만 3천 원대까지 뚝 떨어졌었어요. 와우, 10,000원 이상이 그냥. 삭 빠진 거죠. 근데 지금 5만 6천 원대라는 건 사실 4년 전인 2021년 수준이랑 비슷하고요. 4년 전 수준이다? 네. 심지어 그동안 물가 오른 거 생각하면 2017년 대비해서 한 20% 올랐다고 하거든요. 이걸 감안하면 오히려 지금 쌀값이 낮은 거다 이런 계산까지 제시해요. 그러네요. 물가 상승률까지 고려하면 예전에 정치권에서 약속했던 목표 가격 있잖아요. 80kg 기준으로 21만 원. 이게 지금 가치로는 25만 원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는 22만 원대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가격이 결코 비싼 게 아니다라는 주장인 거죠. 근데 가격이 좀 올랐다고 해도 정작 농민들은 별로 이익을 못 봤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건 또 왜 그런 거예요? 그게 참 안타까운데요. 타이밍 문제입니다. 타이밍. 타이밍이요? 네. 대부분 농민들은 벼 상태로 팔잖아요. 그것도 이제 연말 수확기에 돈 필요할 때. 빚도 갚아야 하고 비용 처리도 해야 하고요. 그때 농협 RPC나 유통업체에 넘기시는군요. 그렇죠. 근데 작년엔 바로 그 시기에 가격이 완전 바닥이었던 거예요. 공공비축미 수매가도 전년보다 9.4%나 떨어졌었고요. 그러니까 헐값에 팔 수밖에 없었는데 정작 가격이 오르기 시작한 건 올해 중반 이후라서 그때는 이미 농민 손을 떠난 뒤였다. 정확합니다. 그럼 그 차익은 누가 가져갔겠냐는 거죠. 유통업체. 네. 자료는 유통업자들이 그 이익을 다 가져갔다고 분석해요. 헐값에 사들여서 창고에 쟁여놨다가 가격 오르니까 슬슬 내다 판 거죠. 근거도 있나요? 네. 실제로 올해 8월 기준으로 소매업자 마진율이 15%래요. 이게 지난 4년 평균이 11.5%였으니까 훨씬 높은 거죠. 그러니까 농민들은 손해보고 중간 상인들만 배불린 구조다 이런 비판이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의 근본 원인이 뭐냐? 결국 정부 정책 실패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지적을 합니다. 정부 정책 실패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을 문제 삼고 있나요? 크게 두 가지를 들고 있어요. 첫째는 시장 격리 실패. 시장 격리요? 네. 쌀값이 막 떨어지기 시작할 때 그때 선제적으로 그리고 충분한 물량을 정부가 사들여서 격리를 해야 가격 하락을 막을 수 있는데 근데 정부가 그렇게 안 했다. 네. 정부는 가격이 이미 폭락한 뒤에야 그것도 아주 뒤늦게 그리고 찔끔찔끔 조금씩 격리하다가 수확기에 와서야 큰 물량을 발표했다는 거예요. 당시 정부는 잘했다고 자화자찬했지만 결과적으로 가격 회복 효과는 농민들한테 간 게 아니라 유통업자들, 좋은 일만 시켜줬다는 거죠. 시기랑 방식 둘 다 문제였다는 거네요. 두 번째 지적은 뭔가요? 이건 무분별한 쌀 감산 정책입니다. 감산 정책이요? 쌀 생산을 줄이는 거요? 그렇죠. 쌀이 자꾸 남아도니까 문제라면서 재배 면적을 역대 최소 수준으로 줄였거든요. 2024년에 69.7만 헥타르까지 줄였어요. 생산량도 역대 두 번째로 적었고요. 근데 그게 왜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도 정부는 오히려 더 강하게 감산을 밀어붙였다는 거예요. 심지어 농식품부 담당자가 쌀이 귀하게 대접받으려면 희소성이 있어야 한다. 이런 발언까지 했다고 자료에서 인용하면서 엄청 비판해요. 와,
국민 주식인 쌀을 두고 희소성이라니. 그러니까요. 이건 뭐 식량 주권을 포기하는 거나 다름없다. 이런 아주 강한 비판이죠. 정말 강한 비판이네요.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최근에 쌀값이 좀 회복되니까 정부가 다시 가격 하락을 유도하고 있다는 주장까지 나와요. 네, 비축미 풀고 할인 행사 남발하고 그러면서 물가 상승 책임을 엉뚱하게 쌀값에 돌리려고 한다. 이거죠. 실제로 쌀값 물가지수 상승률이요 8월 기준으로 9.69%인데 이게 전체 물가 상승률 16.45%나 특히 전기, 가스, 수도 33.47% 이런 거에 비하면 훨씬 낮거든요. 그런데도 유독 쌀만 문제 삼는다. 네, 송미령 장관이 소매가 6만 원은 국민 심리적 저항선이다 뭐 이런 발언한 것도 비판하고요. 또 이재명 정부 들어서도 논콩이나 가루쌀 같은 전략작물 재배 유도하면서 감산 기조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갑자기 지원 규모 축소 검토한다거나 하는 논란도 있고 정책이 너무 근시안적이다 이런 지적도 여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권이 바뀌어도 농식품부 관료들은 그대로니까 내란 수준의 농정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표현까지 쓰는군요. 네, 아주 격한 표현이죠. 그래서 올해 투쟁 목표도 단순히 뭐 쌀값 보장 이걸 넘어서서 아예 내란 농정 청산 그리고 국가 책임 농정 실현 이걸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밥 한 공기 쌀값 300원 보장 이런 구체적인 요구도 내걸고요. 실패한 양곡 정책 책임자 처벌, 적폐 관료 청산 이런 요구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 연상선상에서 이재명 정부의 첫 농업 예산안, 그러니까 2026년 예산안에 대한 평가도 나오는데 정부는 역대 최대라고 홍보했지만 여기선 비판적인 시각이 강하네요. 네, 규모 자체는 20조 35억 원으로 커졌지만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78%로 오히려 줄었고 다른 부처 예산 증가율보다도 낮다는 점을 딱 짚어요. 내용면에서도 문제가 있다고요? 네, 뭐 전략작물 직불제 같은 거 보면 여전히 쌀 감산 기조 유지하고 있고 재해 대책도 보험에만 너무 의존적이고 뭐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 이런 것도 기존 정책 그냥 따라가는 거 아니냐는 거죠. 공약 이행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네요. 필수 농자재 지원법이나 농어촌 기본소득 같은 거요. 네, 그런 공약 이행은 미진하다는 평가고요. 물론 뭐 여성농업인 건강검진 확대라던가 과일 안식 재개 같은 긍정적인 부분도 언급은 해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식량 주권과 농민 권리 보장이라는 어떤 근본적인 농정 대전환 이런 건 보이지 않는다. 이게 핵심 비판입니다. 네, 농민들 입장에서 보면 불만이 상당히 깊다는 걸 좀 느낄 수 있네요. 자, 이번에는 국내 정치 현안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자료에서는 12.3 내란 이후에 검찰과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아주 강하게 제기하고 있어요. 검찰개혁, 핵심은 뭔가요? 역시 핵심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 분리입니다. 수사권, 기소권 분리. 네, 검찰이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고 이 두 가지 막강한 권한을 다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게 너무 과도한 권력기관이 됐고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너무 크다. 이런 문제의식이죠. 그래서 대안으로 제시하는 게 뭔가요? 그래서 아예 검찰청을 해체하고 기소랑 공소 유지 이것만 담당하는 공소청을 만들고 또 중대범죄 수사는 따로 중수청, 그러니까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어서 맡기자 이런 논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일부 보수 진영에서는 헌법기관인 검찰을 어떻게 폐지하냐 이런 반론도 있지 않나요? 네, 근데 자료에서는 헌법 조문을 보면 검찰청이라는 명칭 자체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요. 그러니까 법률로 폐지해도 위헌이 아니다. 이런 주장이고요. 이미 국민적 공감대도 상당히 형성됐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중수청을 어디 소속으로 둘 거냐 이걸 놓고도 좀 논란이 있었다고요. 맞아요. 법무부 장관이 이걸 법무부 산하에 두자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근데 법무부가 아직 검찰 영향력 아래에 있지 않냐 이런 우려가 있었겠네요. 그렇죠. 법무부 밑에 두면 개혁이 무력화될 수 있다. 이런 비판 여론에 부딪혔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가닥이 잡혀가는 분위기인데 이 과정 자체가 법무부의 탈검찰화가 얼마나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인지를 다시 한번 보여줬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쟁점이 공소청 검사한테 보안 수사권이라는 걸 주는 문제라고요. 네, 이게 이름은 보안인데 실제로는 검찰이 이 권한을 빌미로 사실상 직접 수사를 계속하려고 들 거다. 이런 우려가 크다는 거예요. 과거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나요? 네, 문재인 정부 때 검찰 개혁하면서 수사 범위를 제한했었는데 그 허점을 윤석열 정권이 파고들어서 악용했던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경계하는 거죠. 뭐 최근에 건진법사 수사 증거가 사라졌다 이런 논란도 언급하면서 검찰이 전혀 반성하는 기미가 없다고 비판하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공소청에는 수사 인력이나 수사권을 아예 주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법개혁 쪽으로 넘어가 보면 내란 특별 재판부를 설치하자는 주장이 눈에 띄는데요. 이건 왜 나오는 건가요? 이건 뭐 현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아주 뿌리 깊기 때문이라고 봐야죠. 불신이요? 네, 특히 그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석방하고 재판을 질질 끈다 이런 비판을 받는 직위원 재판부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불신이 아주 크다는 점을 지적해요. 그래서 대안으로 나온 게 특별재판부군요. 네, 근데 이게 뭐 완전히 별도의 법원을 새로 만들자는 건 아니고요. 현행 서울중앙지방법원 안에 내란 전담부를 만들어서 좀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자 이런 주장입니다. 이렇게 하면 별도 법원 설치가 아니니까 위헌 시비도 피할 수 있다는 논리고요. 오히려 헌법을 파괴한 내란범을 법의 이름으로 보호하는 게 진짜 위헌 아니냐? 이렇게 대놓고 있네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하면 또 사법부 독립 침해다 이런 비판이 나올 수 있잖아요. 대법원 입장도 그렇고요. 네, 그 점에 대해서도 자료는 아주 비판적이에요. 12.3 내란이라는 헌정 파괴 사태가 벌어졌을 때 사법부가 과연 헌법과 인권 수호자로서 제 역할을 했느냐 이걸 묻는 거죠. 조희대 대법원장의 침묵이나 직위원 판사 관련 논란 방치 이런 점들을 지적하는군요. 네, 그런 상황에서 사법부 독립만 외치는 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사법부 독립이라는 것도 결국 국민의 신뢰 위에서만 가능한 건데 지금처럼 불신이 깊은 건 사법부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크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역사적 교훈을 강조하면서 개혁을 제대로 완수해야 한다고 촉구하는군요. 반민특위 사례를 들면서요. 네, 해방 후에 친일파 청산을 위해서 반민특위가 출범했지만 결국 실패했잖아요.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실패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고요. 개혁에는 항상 기득권의 저항과 화해와 통합을 내세운 선동, 물타기가 따른다는 경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12.3 내란 청산 역시 절대 쉽지 않겠지만 때를 놓치지 말고 아주 치밀하고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제2의 반민특위 꼴이 날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면서 역사가 부여한 내란 청산, 사회 대개혁이라는 과제를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 아주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개혁의 시급성과 철저함에 정말 강하게 요구하는 목소리네요. 자, 이번에는 시야를 좀 더 넓혀서요.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와 외교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료는 현재 상황을 신냉전 위기, 그리고 평화협력의 기회, 이 두 가지가 공존하는 어떤 전환기로 보고 있네요. 네, 굉장히 복잡한 국면이죠. 미중 전략 경쟁은 계속 심화되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러시아의 국제적 입지도 좀 변했고요. 일본은 군사대국화의 속도를 내고 있고 또 북한의 어떤 전략적 자율성이라고 할까요? 독자적인 행보도 굉장히 눈에 띄고요. 이런 격변기에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 외교, 이게 지금 시험대에 올랐다 이렇게 평가하는군요. 그렇죠. 과거 정부들처럼 무조건 미국만 따라가고 의존하는 그런 외교에서 벗어나서 정말로 자주적인 균형 외교를 펼칠 수 있을 거냐? 이게 관건이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있었던 한일,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평가가 아직 박해요. 자주대교랑은 거리가 멀었다 이런 거죠? 네, 상당히 비판적입니다. 한일 정상회담 같은 경우는 미국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일본의 과거사 책임을 그냥 덮어주고 면죄부를 준 셈이다. 이렇게 보고요. 결과적으로 한국을 미일 안보 질서의 하위 파트너로 종속시키고 미국의 대중국 견제 전략에 편입시킨 거다. 이렇게 비판해요.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는 더 날카로운 것 같은데요. 네, 특히 트럼프의 아주 노골적인 내정 간섭성 발언들 있잖아요. 한국 숙청해야 한다, 교회 압수수색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도 못하고 이건 주권을 망각한 4대주의의 연장선이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비판하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피스메이커 역할을 하겠다 이런 발언도 했는데 이것도 비판적으로 보네요. 네. 자주적인 대국 정책 없이 그냥 미국에 의존하려는 태도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이 대통령이 안미경중 시대는 지났다 이렇게 선언은 했지만 실제 행동을 보면 여전히 미국 일변도 아니냐는 거죠. 세계 GDP의 45%, 인구 55%를 차지하는 브릭스 플러스 같은 다극화 현실을 외면하고 미국에만 의존하는 건 위험하다 이런 경고도 하고요. 맞습니다. 외교 노선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이런 주장인 거죠. 그러면서 이와 관련해서 SCO, 그러니까 사라의 협력기구 정상회의하고 중국 전승절 행사의 의미를 좀 중요하게 분석하고 있어요. SCO요? 그게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거죠?
SCO를 그냥 단순한 안보 협의체로만 볼 게 아니라 미국의 일방주의에 맞서는 어떤 대안적인 다자 협력의 틀로 봐야 한다는 거예요. 최근에 브릭스 플러스하고 연계해서 에너지, 금융, 통화 이런 다양한 분야로 협력을 막 넓혀가는 움직임에 주목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한국은 미국, 일본 중심 외교에 좀 치우쳐서 이런 다자 네트워크에 참여에는 소극적이지 않냐 이런 비판이겠군요. 그렇죠. 오히려 SCO나 브릭스 플러스 같은 기구들이 한국의 전략적인 선택지를 넓히고 균형 외교를 실현하는 데 중요한 공간이 될 수 있는데 이걸 너무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 전승절 행사에 참석한 걸 아주 중요하게 보던데요. 네, 이게 북중러의 전략적 공조를 국제사회에 공식화하고 북한의 위상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고 분석해요. 반면에 한미일 동맹은 강화됐지만 그 속에서 남한의 외교 공간은 오히려 축소된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걸 남북 외교 역전 현상이다 이렇게까지 분석합니다. 상당히 좀 도발적인 시각이죠. 네, 이런 대립구도가 군사적인 긴장고조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네요. 한미일 대 북중러, 이 구도가 점점 더 선명해지면서 군비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고요? 네, 미국의 인도 태평양 억제 구상 PDI라고 하죠. 이 예산 증액이나 일본의 국방비 대폭 증액, 군사력 강화 움직임, 또 한국 역시 2026년 국방 예산을 66조 원, GDP 대비 2.42%로 크게 늘리고 첨단 무기 개발에 나서는 점 등을 다 언급해요. 한미일 연합훈련도 계속 강화되고 있죠. 맞습니다. 2025년 들어서만 벌써 3차례나 실시됐는데 그 범위나 강도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단순히 북한만 겨냥한 게 아니라 중국까지 염두에 든 조치로 해석하면서 군사적 대결이 너무 심화되고 있다고 우려하는 거죠. 하지만 뭐 대결만 있는 건 아니고 대화의 가능성도 좀 엿보인다 이런 분석도 있네요. 어떤 변수들을 보고 있나요? 네, 조심스럽긴 하지만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전될 가능성, 또 미국 국내 정치 상황,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 지원 축소 여론 같은 거요. 그리고 트럼프가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을 시도할 가능성, 이런 것들을 변수로 꼽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생기면 북한과의 관계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 그렇죠. 미국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서 뭔가 좀 파격적인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특히 10월 말에 경주에서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리잖아요. 이때 트럼프하고 시진핑이 만날 가능성이 큰데 이 자리에서 미국이 대북 적대 정책의 변화 신호를 보낸다면 북미 대화가 실질적으로 재개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한국 외교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제안하는 건가요? 4가지 과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자주 역량 강화. 자주 역량 강화. 네, 독립적인 대북 정책을 수립한다거나 남북 간의 군비 통제 노무를 다시 시작한다거나 이렇게 외세에 휘둘리지 않는 우리 스스로의 힘을 키워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뭔가요? 둘째는 자주 균형 외교입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여러 나라들과 다 협력 채널을 열어두고 어느 한쪽에 너무 치우치지 않는 외교를 해야 한다는 거고요. 네. 세 번째는요? 셋째는 동북아 평화 공동체 구상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새로운 다자대화 틀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넷째는 시민사회의 역할을 강조해요. 한미일 군사공조를 비판하고 평화운동을 벌이고 남북교류를 복원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비핵화 목표 자체를 폐기해야 한다는 상당히 파격적인 주장도 인용하고 있던데요. 민플러스라는 매체 기사를 가져왔던데 어떤 이유에서죠? 네, 그것도 4가지 이유를 제시하고 있어요. 첫째는 북한은 어차피 핵 포기 안 할 거니까 평화 공존을 하려면 비핵화 목표가 오히려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거긴요. 네, 둘째는 비핵화에 너무 집착하는 게 오히려 한미 핵 공조 강화나 군사훈련을 자극해서 한반도 핵전쟁 위험을 더 높인다는 주장이고요. 셋째는 경제적인 이유도 있네요. 그렇죠. 미국의 종속적인 군사동맹 관계가 결국 방위비 분담금 같은 경제적 강탈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비핵화 목표를 폐기하는 것이 이런 종속관계를 끊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논리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뭔가요? 넷째는 좀 정치적인 이유인데 북한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면 소위 북풍을 이용해서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는 국내 내란 세력, 그러니까 극우 세력을 지칭하는 것 같아요. 이들의 기반을 흔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비핵화 목표 폐기가 항복이 아니라 현실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래야 비로소 진정한 평화 논의가 가능해진다. 이런 주장인 거군요. 네,
상당히 좀 급진적인 주장으로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러네요.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내용은 한겨레 신문 기사를 요약하면서 다루고 있는 건데요. 한국과 미국의 극우 세력 간의 어떤 연결고리, 특히 부정선거 음모론을 매개로 한 연대 방식에 대한 분석입니다.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네, 한국의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이제 더 이상 국내 여론전에만 만족하지 않고 아예 미국 극우 인사들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면서 영향력을 키우려고 한다. 이런 분석입니다. 대표적인 단체로 한국 보수주의 연합, 캐시팩이라고 하죠. 이걸 꼽고 있네요. 네, 이 단체가 미국 공화당하고 연결된 한국계 미국인 애니첸, 한국 이름은 김명애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의 자금 지원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보수 정치 행사인 시팩의 한국판을 표방하면서 한미 양국으로 가면서 행사를 열고 로비 활동을 벌인다. 이런 내용입니다. 주로 어떤 주장들을 퍼뜨리나요? 중국 공산당이 선거에 개입했다. 이런 식의 주장을 퍼뜨리고요. 여기에 고든창이라던가 그랜트 뉴섬, 모스탄 같은 미국 내 강경파 인사들이 활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애니 첸이라는 인물이 핵심적인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분석이군요. 그렇죠. 애니첸이 K시팩 말고도 여러 비슷한 단체를 만들어서 지원하면서 한미 극우 네트워크였던 자금줄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일부 보수 개신교계의 역할도 중요하게 언급되네요. 네. 특히 전광훈 목사나 소년보, 심화보 목사 계열을 중심으로 해서요. 중국이 개입한 부정선거로 이재명 정부가 당선됐고 그래서 교회를 탄압한다. 이런 식의 K 음모론을 만들어서 미국 극우 진영에 유포하는 역할도 한다고 분석합니다. 소년보 목사는 미국 마가 세력하고 연결하려다가 최근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는 소식도 있었죠. 네, 맞습니다. 심화보 목사 같은 경우는 부정선거론자인 모스탄을 한국에 초청해서 집회를 열고 심지어 그 사람을 주한 미국 대사로 임명해달라 이런 운동까지 벌이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와, 정말 국경을 넘나드는 음모론 네트워크의 실체가 좀 흥미롭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좀 섬뜩하게 느껴지기도 하네요. 자, 오늘 저희는 전농의 월간 교육 자료를 통해서 2025년 가을 한국 사회의 여러 뜨거운 쟁점들을 쭉 훑어봤습니다. 쌀값이라는 민생 문제에서 시작해서 농정 실패 비판, 검찰 사법개혁이라는 큰 정치적 과제, 그리고 한반도를 둘러싼 복잡한 외교적 딜레마와 극우 네트워크 문제까지 정말 폭넓은 내용이었는데요.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 자료의 특징을 하나 꼽자면 그냥 현상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너머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 또 권력관계를 보려는 일관된 시각인 것 같아요. 농식품부 관료들이나 검찰, 사법부, 또 미국의 영향력 같은 기존 질서와 기득권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동시에 농정대전환이라든지 내란 청산, 자주 외교처럼 아주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굉장히 높고요. 또 농민과 유통업자의 이해관계 충돌이라던가 북풍 같은 정치적 변수, 또 국경을 넘나드는 이런 이념 네트워크까지 사회 곳곳의 역학관계를 상당히 민감하게 포착하고 있다는 점도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늘 살펴본 이 자료를 쭉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 중 하나가 바로 주권, sovereignty인 것 같아요. 아, 주권이요? 네. 농민의 식량 주권, 또 사법 검찰 개혁을 통해서 민주적 통제를 회복하려는 노력, 외교에서의 자주권 확보 문제까지 정말 다양한 형태로 이 주권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이 주권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농업 문제, 정치 개혁 문제, 국제 관계 문제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조망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익숙하게 생각했던 문제들이 조금은 다른 각도에서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서 오늘 저희와의 대화가 여러분의 생각에 작은 씨앗이나 영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